바울은 옥중 편지에 썼다. 내 마음을 고백하자면 저는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소망을 뒤로 미룹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언젠가 강의에서 말했다. 나를 위해 쓰려고 하면 나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러나 남을 위해 쓰려고 할 때 나의 존재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된다고. 철학자 김진영 선생의 임종 전까지 글을 모은 아침의 피아노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힘든 이야기를 글로 쓰면 문학이 아니지요. 아니, 문학은 문학이되 한계를 갖는 문학일 것입니다. 나의 힘듦을 넘어서는 시선으로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고 문장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그 작품은 날개를 달고 비상하여 나를 넘어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시선을 멀고 깊게 보내어 세상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문장을 쓰는 일.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작가들이 책상을 지키는 이유일 것입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권효선 소설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감기 걸린 술꾼 권여선입니다. 지금 감기 걸리신 상태인가요? 네, 목감기가 좀 왔는데요. 네,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말은 할 수 있어요. 네. 권효선 소설가님을 짧게 소개해드리자면요. 1996년 장편소설 푸르른 틈새로 상상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하셨습니다. 소설집 처녀치마, 분홍 리본의 시절, 내 정원의 붉은 열매, 비자나무숲, 안녕 주정뱅이, 장편소설로는요. 레가토, 토우의 집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문집도 내셨어요. 오늘 뭐 먹지?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이번에 그 레몬이라는 장편소설을 내셨는데 출간 뒤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그 인터뷰하고 뭐 늘 책 내면 똑같잖아요. 그 행사 있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조금 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빨리 돌아가서 이제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그 행사 와중에도 또 문예지에 개간지 이런 데 또 청탁 받아서 원고 완료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미리 마감을 딱 해놓고 그 이후에 출간하고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제가 그 마감을 못해서 출간 이후에 이제 계속 같이 행사 뭐 인터뷰 이런 거랑 집필을 같이 하느라고 굉장히 좀 고생했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레몬의 이 원래 제목, 그 발표 당시 제목은 당신이 알지 못한 아이다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책으로 출간하시면서 제목을 레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원래 제목은 성경에서 따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제목이 의미하는 바도 있겠고 또 레몬이 의미하는 바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그 발표 당시보다 이번 출간 때 수정 보완하신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제 제목이 바뀌긴 했는데요. 그 당신이 알지 못한 아이다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나님한테 고자질을 하죠.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뒤집어서 네. 사실은 신인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그 제목을 했었는데 저는 출간할 때도 당연히 그 제목 아닌 다른 제목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출간을 앞두고는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제 소설을 다 읽고 나면 그 제목이 딱인데 읽지 않은 독자들한테는 무슨 이야기일지 너무 감이 안 잡힐 것 같다. 그래서 좀 다른 제목도 생각해보자. 그런데 뭐 레몬 하면 또 뭐 감이 잡히나요? 그렇지는 또 아는데 근데 어쨌든 그 제안해주신 첫 번째 제목이 레몬이었는데 전 처음에 이제 단칼에 이제 거절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루 정도 생각해보자. 그래서 하루 동안 레몬 하면서 레몬 이러다가 나중에는 레몬 하니까 좀 뭔가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느낌? 그리고 또 노란색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싶고 또 리본이라는 그 말과도 이렇게 자매처럼 레몬이 어울려서 노란색 리본도 떠올리면서 이 제목도 괜찮겠다. 그리고 또 소설 속에도 레몬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흔쾌히 허락을 했고 지금은 이제 책 디자인이나 모든 면에서 참 잘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작품 자체는 그 잡지에 실렸던 중편을 저는 이제 좀 많이 수정 보완해서 좀 뚱뚱한 장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했어요. 이게 작품이 한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마감을 해놓은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반죽을 다시 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못 건드려져요. 네. 그래서 수정 보완은 크게는 많이 못했고 근데 이제 다만 그 당신이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중편이 연극으로 공연된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남산예술극장에서 공연됐는데 그때 이 소설에 나오는 태림이라는 여성 인물을 연기한 우정원 배우가 그 인물을 너무나 저는 사실 태림이라는 인물을 여기서 상당히 좀 이렇게 얕보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독백을 하는데 제가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예. 그리고 그 태림이라는 인물 내부에 있는 제가 몰랐던 그런 어떤 비애를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정할 때는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태림의 독백 부분은 정말 많이 고치지는 못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 쓸 때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고 좀 그 인물을 생각하면서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쳐진 건 정말 저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렇죠. 좋았어요. 네. 그 태림이 이제 심리 상담사라든지 박사님한테 혼잣말을 계속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혼잣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안쓰러운고 안타깝고 그다음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 부지불식간의 정보들을 흘리면서 또 본인도 또 깜짝 놀라고 부인하는 어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소름 끼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약간 태림 인물을 기능적으로 좀 쓰고 얄미워한 거죠. 근데 그 배우의 연기를 보고 비로소 어떤 한 좀 매우 불행한 여성의 그 내면을 보게 된 것 같아서 저로서도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네. 이 소설 레몬의 줄거리를 보면은 2002년 7월 1일 그 월드컵 임시 공휴일. 혜원이라는 그 19살 고3 수험생이 이제 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을 때 17년이 흐르는 그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혜원의 동생 다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혜원의 동창이었던 상희. 당시 용의자로서 아주 굉장히 유력했던 그렇지만 범인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던 그 한만우라는 남학생.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 또 다른 용의자였던 신정준. 그다음에 신정준의 아내죠. 아내가 된. 그다음에 혜원이를 굉장히 질투했던 태림.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얼핏 여고생 살인사건 이후의 일들로 요약할 수 있지만 사실 소설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삶과 죽음, 또 신에 대한 고민, 그다음 살아남은 자들의 애도, 어떤 이런 주제의식이 격겹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쓰게 된 어떤 계기랄지 말씀하시고자 했던 어떤 의도가 있다면요. 소설은 뭐 이제 딱 계기가 주어진다기보다 이제 늘 뭘 쓸까 머리를 쥐어 짜내는 과정인데
저 경장편이나 약간 이제 단편보다는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쓸 때 한편으로는 좀 미스테리적인 장치를 쓰고 싶다. 이런 네. 이제 약간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내용에서는 이제 어떤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을 이제 죽음으로 잃게 되는 그런 깊은 상실감에 대해 쓰고 싶다. 이 생각했던 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레몬이 나왔는데요. 이 레몬을 쓰면서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장치 살인 사건이다 또는 아름다운 소녀가 죽었다 이런 것에 주목해서 그 범인을 잡고 나면 끝나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진 않았고요. 네. 어떤 이런 느닷없는 불행 이런 것들 앞에서 인간이 이제 어떻게 변하고 무엇을 갈구하고 또 그 발버둥 치면서 잡는 어떤 희망의 끈이라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좀 한 인물을 통해서 쓰고 싶었어요. 네.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살해된 여고생 혜연 아주 정말 절대미를 갖춘 네. 그런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그 혜연. 그 여고생 굉장히 좀 불행하지요. 근데 그 혜연을 둘러싼 나머지 인물들도 사실 다 굉장히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개인적으로 그 한만우라는 인물, 당시에 그 용의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한만우, 이 남학생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 한만우가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또 엄마 또 난쟁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살인 누명을 쓴 뒤에는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고 군대 가서는 또 육종이라는 병이 발병해가지고 또 무릎 이쪽 절단하잖아요. 네. 네. 그 뒤에 이제 세탁 공장에서 일하다가 또 육종이 폐에 번져서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는데 이 작가님은 이 인물을 통해서 한 생에 덧없는 어떤 고통, 어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만우라는 인물의 삶은 그러니까 정말 불행하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데요. 이 인물이 그 중요한 것은 이 다원, 그러니까 죽은 언니의 동생인 다원이 이제 그 언니를 잃고 나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와중에서 그 가장 강력한 용의자였던 한만우를 찾아가서 이제 단판을 짓겠다는 이제 마음으로 갔는데 그 순간에 레몬이 이제 복수 주문 같기도 한 것인데 그렇죠. 레몬을 외우면서 갔는데 그 한만우의 삶을 보게 되고 그 가족의 삶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바뀌죠. 돌아서고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이제 그 한만우를 통해 다른 정보도 듣게 되고 이러면서 근데 이 다원이라는 인물이 한만우와 공감하는 순간이 저는 이제 굉장히 이 소설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다원이 변화하는 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단순히 막 복수하고 누군가 범인을 잡고 말겠어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이 이렇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불행이 아주 상수인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그런 불행을 목도하면서 공감하면서 이렇게 타인의 불행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언니를 잃었던 바로 즉자적인 슬픔의 상태에서 언니를 이제 애도할 수 있는 좀 더 진전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인물이 한만우죠. 네. 한만우라는 인물이 이제 다운이 보기에 처음에 오이지 같이 굉장히 아주 악의를 품은 인물로 됐는데 그 오이지에서 참외로 싹 바뀌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공감이 시작되는 부분.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원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죽음에 관해서 하는 말인데요. 결국 죽음은 죽은 자와 산 자들 사이에 명료한 선을 긋는 사건이다. 그래서 또 죽음은 우리를 잡동사니 허섭쓰레기로 만들고 순식간에 나머지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문장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죽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한 사람 빠져나갔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주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 위력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를 정말 뭐랄까 하찮게 먼지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잣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잣대 앞에 서면 막 이제 오늘 뭐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진, 그러니까 삶이 그냥 극도로 무의미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이 되는데 그런 다원의 상태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 한만우가 일하는 세탁 공장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인상적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세탁 공장 공간을 답사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요, 답사는 안 하고 제가 예, 그 여러 가지로 바빠가지고. 네. 근데 그 한만우를 이제 어디서 일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은 이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규모 공장들, 그런데 이제 뭐 이를테면 뭐 쬐끄만 맛집 꼬바라든지 무슨 제조업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보면 이제 이런 세탁 공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잡일부터 시작해서 좀 해나갈 수 있겠다 해서 그 세탁 공장을 차리는 뭐 교육 과정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또 세탁 공장에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 직업, 그 극한 직업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찾아보고 하면서 그 안에의 풍경과 어떻게 일을 하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사실 직접 가보는 것보다 요즘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으면 동영상도 많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하면서 그 일을 그러니까 몇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한만우를 어디서 일하게 할까 하는 것 중에. 근데 세탁 공장에서 그 시트를 다리는 그 장면을 쓸 때 제가 제일 마음이 기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헤이수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오이지에서 참외처럼 싹 펴지는 것도 다림질되는 것 같다는 네. 표현을 다원이 쓰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가 구겨졌던 것들이 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펴지고 네. 그렇게 되는 그 장면을 좀 좋아해서 네. 세탁 공장을 했죠. 예. 이 거의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한만우가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세탁을 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정말 산뜻하고 아름답고 어쩌면 이렇게 묘사가 굉장히 찰진지 굉장히 읽으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선생님 본인도 쓰시면서 굉장히 좋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쓸 때 제일 그러니까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장면은 오래 쓰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 한만우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일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일하는 것으로밖에는 못 찾은 그런 남학생, 그러니까 소년이자 청년이고, 그리고 자기가 집에 이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부양하는 그 보람 같은 것밖에 없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한만우의 가장 생생한 장면이 그렇게 어떤 그 멋진 노동을 하는 장면으로 네. 비록 불구지만 그런 장면이었으면 하고 그게 이제 다원의 기억에 새겨지도록 하고 싶었어요. 네, 아우 좋습니다. 저희가 우리 작가분 초대하기 전에 이 소설에서는 여학생 그 혜원이가 누구에게 살해당했는지가 사실은 말해지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독자의 상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돼야 될 부분인데 네. 신정준이라는 인물과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한만우라는 인물 또 제3의 인물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조혜진 PD랑 저랑 누굴까 막 그래서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한만우가 아닐까라고 하고 조혜진 PD는 신정준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못 냈어요. 결론을 낸다는 게 또 그렇게 호기심을 또 청취자 여러분께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저도 해야겠네요. 약간의 힌트 같은 것이 있을까요? 힌트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제3의 그러니까 제3의 방식이겠죠. 네네. 제3의 방식. 여기 소설의 맨 마지막을 읽고 나서는 굉장히 소름이 쫙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네. 네. 태림과 신정준의 아이가 없어지는 사건이 이제 있는데, 예. 아이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네. 유괴된 것이죠. 유괴됐는데 그 유괴한 사람이 누굴까? 물음표를 찍고 쭉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약간 소름이 돋는 아주 짧게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약간 스릴러적 요소가 도입된 부분이 아닐까 해요. 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딱 뭐 범인이 누구고 막 속이 시원해지게 막 그 응징하고 이런 것은 없는데 네.
거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복수가 네. 이루어졌다는 네. 것까지는 그 스릴러적으로 그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또 누구에 의해서 납치됐는지 네. 한번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스포일러 다 하셔놓고.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그 권여선 작가님은 끊임없이 이제 문제작을 쓰는, 그래서 동료나 후배 작가들이 더 뜻깊게 작가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소설이 안 써질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 써질 때가 더 많죠. 네. 그리고 그 문제작을 끊임없이 쓴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평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훌륭한 그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 써질 때는 뭐 대부분 다 비슷하겠지만 뭐 각자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막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그 도서관이든 카페에서든 그냥 버티듯이 벌 서듯이 앉아 있어요. 계속 안 써져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한 글자도 안 써지는데 가만히 읽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랬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버티고 있는 시간이 쌓이면 그게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소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버티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당근과 채찍 같은 형태로 버티면 이제 술을 준다. 그러면 버티더라고요. 버팀의 끝에는 술이 있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차기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엔 너무 좀 빠른 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머릿속에서는 어떤 작가적 본능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한번 쓰면 어떨까? 어떤 이렇게 촉으로 건드리고 있는 소재라고 할까요? 이야기라고 할까요? 네, 저 예전에는 이렇게 막 그런 거 물어보면 막 그때 그 당장에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막 이러저러하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걸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무의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소박하게 그냥 다음 단편 하나하나씩 차분차분 그냥 하나씩 잘 쓰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있죠. 네. 아니 혹시 작가로 사시면서 난 독자들에게 꼭 이런 말을 듣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 제가 랩문을 쓸 때도 이제 평소에 안 하던 짓인 약간 네. 이제 미스터리랄지 스릴러적인 어떤 장치를 그 장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치를 가져와서 하려고 발버둥치고 그러는 게 조금이라도 이제 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 자기 스타일 이런 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변화하는 작가라는 말을 듣는 게 저한테는 최고의 찬사 같아요. 네. 아니 변화하는 작가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까지 출간하신 책 중에서 제목이 제일 짧아요. 일단 큰 변화가 있었어요. 큰 변화가네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예, 출판사에서 한 거라 그건 좀 아쉽군요.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권여선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는 언니의 이름을 바꾸려고 가정법원을 찾아갔다. 딸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하자 직원은 신청 서류를 주고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개명 신청 서류에 반듯한 글씨로 언니의 성명을 쓰고 대리인인 엄마의 성명과 주소, 인적 사항 등을 썼다. 개명 취지에는 원래 이름이 김혜은이었는데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적었다. 엄마가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러 가자 직원은 첨부 서류를 요구했다. 엄마는 딸아이가 죽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직원은 경악하여 개명하려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요? 하고 물었다. 엄마는 담담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직원은 사망자의 개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산 사람 이름 바꾸는 것과 죽은 사람 이름 바꾸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그거 하나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따져 물었다. 직원은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설사 개명 허가가 난다 해도 개명된 이름을 어디 신고할 데가 없지 않느냐고.
사망자는 소속이 없어 기재할 서류도 없는데 개명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도 반문했다. 엄마는 그건 상관없다고 그냥 개명 허가만 내달라고 했다. 직원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자의 개명은 불가합니다. 얼굴이 허옇게 질린 직원은 이렇게 말하고 엄마가 인지대로 낸 1,000원을 네모난 접시에 얹어 돌려주었다. 1,000원짜리 지폐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엄마는 애가 죽었는데 그거 하나 못해주나 그거 하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혼자만 사탕을 받지 못한 어린애처럼 울먹이며 지폐를 집어들고 돌아섰다. 네. 소설 레몬에서 19살 여학생 혜원이 죽은 뒤에 이 가족 구성원들이 굉장히 큰 우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 엄마가 원래 이름을 혜은이라고 지려고 했는데 혜원이라고 해서 이런 사단이 났나 보다 하면서 다시 혜은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도하는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불행을 당한 사람들은 이제 현실에서 이제 손을 놓고 거의 이제 그 죽은 듯이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라도 이제 끈을 잡고 다시 살아보려고 일어날 때 아주 기이한 집착을 보이는 게 있죠. 근데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랬을까라고 해서 그 결론을 하나 잡으면 그게 그냥 어떤 게 지푸라기라도 꽉 잡고 그거에서 목숨 걸고 그걸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도 이제 그 딸을 잃고 나서 개명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죠. 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걸 추진하고 아마 또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비틀린 방식으로라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아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약간 좀 깜짝 놀랐냐면 그 사실 소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 상상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직원이 그 네모난 접시에 1,000원을 이렇게 돌려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참 어떻게 이게 상상에 의해서 쓰여질 텐데 어떤 이런 장면들을 쓸 수가 있지?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돌려주었다 해도 되는데 네. 그걸 엄마가 물끄러미 보고 있었을 시선을 생각하면 그렇죠. 그 관공서에서 쓰는 그 사각의 접시를 꼭 써야만 하는 거더라고요. 네. 아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생한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권효선 작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가 꼭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죠.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는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들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제가 그냥 저만 데리고 왔고요. 아무 소리도 못 데리고 왔는데 네. 제가 보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소리를 좋아하나. 근데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다 나쁘지 않고 또 특별히 좋아하는 소리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꼭 좋진 않고 이런 식이어서 매우 뭐를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청각이 약간 좀 이렇게 점점 둔해지는 관계로 그 소리를 점점 싫어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려드림으로써 청취자분들께도 깨끗한 시간을 드리고 싶다. 네. 네. 텅 빈 시간을. 예. 권효선 작가님이 이 레몬에서 그 사운드에 대한 그 묘사가 있는데 그것은 한만우를 만나러 세탁 공장에 갔을 때 그 들려오는 소리들이에요. 아, 맞아요. 그 다원이란 인물이 그 뭔가가 부딪혀서 깨지는 소리를 그 못 듣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다가 공격하는 굉음이 아니라 착착 공구함 속에 정리되는 그 소리로 들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194페이지부터 읽어주시면 권효선 작가님의 소리에 대한 의견을 대리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올여름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이게 다짐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제가 별로 뭐 다짐을 안 하는데 일단은 꼭 이번 여름에 단편 하나를 써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그 술꾼한테 진짜 힘든 계절이에요. 네. 겨울이 참 좋죠. 근데 여름에는 술 먹고 나면 열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서 아프지 말고 가을까지 잘 건너가자. 그게 다짐이에요. 아프지 말고 가을까지 잘 건너가자. 아유,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소리도 못 가져오고 또 감기 걸려서 목소리도 약간 곱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레몬을 읽어주신다면 제가 다음에는 꾀꼬리 같은 소리로 더 또 좋은 사운드까지 녹음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몬을 출간하신 권효선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에서 공강혁신을 운영하고 있는 윤종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무슨 학과에 다니시고 몇 학년이신지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현재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있고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윤종환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네네. 졸업반 네, 윤종환님. 네. 공강혁신. 네. 굉장히 혁신적인 이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공강이라는 조금 지루한 이름에 그 혁신이라는 걸 딱 갖다 붙이니까 뭔가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는데 그 운영하고 계시는 공강혁신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강혁신이라는 프로그램은 2019년 올해 처음 기획한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1인 기획, 운영, 홍보 모든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연세대학교가 2018년도부터 이제 좀 따뜻한 인재를 육성하고 성과 중심의 학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총장 직속기관인 고등교육혁신원이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제 첫 1회 스타트 학생으로서 참여하여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재미있어하는 것 그리고 제 삶과 일치되는 분야에서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좋아하고 전공하고 있는 분야인 문학 분야에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문학적 감수성이나 아니면 사회를 보는 태도들을 우리 구성원들이나 이웃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제 공강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들 뭐 그냥 공부를 안 하거나 아니면 유유자적하면서 뭐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요. 그러는 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거나 생각을 해야 되거나 활동을 할지 전혀 몰라서, 그러니까 즉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지 몰라서 그저 허무하게 핸드폰만 보면서 소비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공강 시간에 이렇게 월 1회 작가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나와 사회와 타자 이런 주제에 관해서 특강을 들어보고 작가와의 대화 그리고 작품 낭독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공강혁신이고요. 그리고 공강 시간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게 된 계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인재를 또 양성하려는 어떤 목표, 그다음에 나와 사회와 타자. 네. 이 관계를 어떤 문학 안에서 고민해보고 또 모색해보는 그것도 공강 시간에. 네, 맞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윤종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따뜻한 훈남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윤종환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유년기 경험을 잘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얘기하지 못한다는 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점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또 이게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란 믿음에 출발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가난 그리고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접점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난 것은 잘 모르겠고 제가 누군가를 알아보고 제게도 감각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친모,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형, 저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IMF 때 부모님의 사업이 크게 이제 실패에 이르게 되면서 5살 때까지는 집이 없어서 이제 할머니 댁에 얹혀 살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관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천의 한 도화동에 있는 동네에서 쪽방 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제가 좀 폭력을 많이 당하곤 했는데요. 그런 순간마다 뭐 부모님께서 뭐 저한테 흉기를 휘두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리적인 가압적인 폭력 그리고 폭언들도 많이 하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살려달라는 말이나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유치원도 다니지 못했는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제가 사실은 집을 많이 무서워하고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초등학교 이제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좀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책들을 읽으면서 책에는 부모님의 그런 무서웠던 모습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을 해주고 이렇게 남들의 고통이나 타인의 이런 시련이나 눈물에 서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글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이제 집에 가기 싫은 마음과 그런 위로받는 마음을 힘입어서 학교에 남아서 항상 책을 2-3권씩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한번 책을 읽고 나서 그것에 재미에 빠져들게 된 이후부터 뭐 초등학교 이후로 계속 뭐 독서반이나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지속해 오면서 문학 작품과 친숙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독서 경험도 풍부해지고 글쓰기에도 관심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시를 써오고 있으면서 전공으로까지 제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문학 작품을 쓰고 이렇게 나아가서 제가 이런 문학과 그런 다른 텍스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좀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작품들을 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네. 네. 연대기를 듣다 보니까 참 문학이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네. 문학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끌어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릴 때 도서관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네. 이제 도서관이 일종의 피난처이자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읽었던 가장 어떤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뭐 그것이 뭐 슬펐거나 혹은 재밌거나 어떤 경우든 간에 인상 깊었던 책이 있었다면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초등학생 때 네.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마 2학년일 때 그때 이제 가정에서의 폭력과 이제 같이 살고 있던 형마저도 그런 폭력에 지쳐서 저를 좀 같이 학대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학교에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네. 책을 그때 읽게 되었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미하엘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그때 그 질문이 뭐였냐면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정말 그 책 제목과 동일한 질문이었는데 네. 그때 대답하기를 사랑, 즉 본인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이유다라고 대답하는 주인공의 문장을 읽고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다른 작가분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둘러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된다는 깨닫고 그때부터 그걸 감명 깊게 계속 지금까지 간직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네네. 소개시켜준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절판돼서 나오지 않는데요. 네. 그 버려진 동물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가분이 사실 죄송하지만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어쩌면 저도 그 버려진 동물들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그 버려진 진짜 유기견들이나 고양이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키우다가 폭력이나 학대를 받고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소설로 쓴 것인데요. 저도 어쩌면 그 동물들과 그때는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상상을 그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5번 정도를 읽었었는데 그때 그 동물들의 감정에 이입해서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버려지고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그런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제가 커서 그리고 살아남고 계속 건강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려지는 동물들도 거둬들일 수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사랑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공강혁신 네. 대학 내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듯한데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사실 그
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고등교육혁신원이라는 그 학교 내 기관에서 이제 펀딩을 받아서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외부 기업이나 아니면 뭐 단체에서 후원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이 어렵긴 하고 제가 직접 뭐 기획, 섭외 진행, 자료집 제작, 인쇄 홍보, 사후 관리, 행정과 보도까지 전부 다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 계산까지 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감이 있긴 하지만요. 네, 그래도 제가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하기 싫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강 시간에 외부에서 작가분들이 오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강연에 오는 작가들의 반응이라든지 혹은 전화를 드렸을 때 어떤 첫 반응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작가분들께서는 항상 제가 느끼기에는 겸손하신 것 같아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 대학생 친구들이 저를 많이 모를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하지만 막상 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보면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작가분들을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기 때문에 정말 화기애애하고 뜻깊은 시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정말 다들 극찬을 하고 갑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마도 공강이라는 허비되기 쉬운 시간에 네. 이렇게 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열리니까 다들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네. 실내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실외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장소는 그때그때 막 달라지나요? 장소는 보통 이제 행사 때마다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가장 좋은 공간들 몇 개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를 네. 따로 이제 학교에서 대관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공강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이 일단 알고서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 뭐 네네. 포스터라든지 네. 어떤 홍보 활동으로 학생들을 모으세요? 저 홍보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 포스터 부착입니다. 사실 근데 그 대학교에 요즘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터가 하나 붙으면 다음 날이면 다른 포스터가 또 붙어 있고. 그 위에? 네. 사실 포스터는 참 그 인쇄 출력하는데 그 비용도 들고 그리고 또 붙이는데 시간도 많이 드는데 그렇죠. 효율은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이라도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붙이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SNS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세대가 SNS에 매우 밀접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많이 효율을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문학 관련한 언론사에서 가끔 저희 행사에 관한 소식들을 안내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몇 명 정도가 모이나요? 보통 행사에서 많으면 40명 내외가 오고요. 많으면 40명. 네, 그다음에 보통은 35에서 한 30명 정도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걸 꼽자면 저희가 지금 6월까지 3월에는 김이듬 시인, 4월에는 김현 시인, 네. 5월에는 김언 시인, 그리고 6월에는 조혜진 소설가님께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하면 이제 공대생, 네. 공대생 스토리인데요. 처음에 그냥 앉아 있다가 그게 저인 것 같은데 홍보하는 사람이 오라고 홍보를 해서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는셈 치고 왔다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몰랐던 것도 있고 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언가 남들에게는 선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 지나친 연민이고 시혜적인 태도였다는 걸 깨닫고 공대에 이런 특강이 따로 학부 수업으로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네, 칭찬을 해주고 가신 분들이 계셨고 또 기억에 남는 한 2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3월 김이듬 시인님 오셨을 때는 그 이제 대학이라는 교육 제도를 이수하지 못하는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본인이 항상 이렇게 소외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또 교육에 되게 민감한 나라기도 해서 항상 교육에 소외받고 나는 이 연세대라는 공간 오면서도 뭔가 사회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는 하는데 이 특강을 듣고 나서 자신감을 얻었고 나도 김이듬 시인처럼 뭔가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서 좀 계속 탐구하고 내 이야기를 글로 써봐야겠다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그래서 작가의 꿈을 거기서 꾸고 가신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타인과의 대화가 정말 어려운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는 사람을 싫어한다, 미워한다고 밝히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와도 지난 1년 동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공강혁신에서 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참여자
가족들 중 몇 명 추첨해서 친필 사인 시집을이나 소설집을 드려요. 네네. 그때 이제 사인을 받으려면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누구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작가분들이 써주시니까 음.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자기 이름을 말해보았다고 하면서 생각보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반듯하게 써주는 걸 보고서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학 작품 텍스트를 읽는 것도 좋았지만 그렇게 문학적인 장소에 와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것들을 볼 때 자신이 변화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소하고 따뜻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너무나 뿌듯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는 셈 치고 왔다가 은혜 받고 가는. 네네. 공강혁신. 반대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행사 자체가 힘들진 않고요. 홍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제가 만든 지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고 반년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미흡한 게 사실이고 아무래도 1인 기획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다 관리하는 가운데 막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데가 많이 힘든 실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 시작 5분 전에 몰려오긴 하는데 그 전까지 계속 마음 졸이고 있어야 하는. 그렇죠. 네. 전날 악몽 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힘들었고 이제 좀 다른 분들이 제 진행을 매끄럽게 들어주시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가장 그 다음으로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말씀을 지금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네네. 지났어요. 그렇구나. 근데 저희에겐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네네. 예. 오늘 문장의 소리 첫 출연이신데 소감 대신에 네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네. 참 어려운데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현재 나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매 순간에 좀 집중하고 현재에 충실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값진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를 또 빼놓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믿으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를 또 이렇게 돌봐주시는 많은 사회의 분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을 빼놓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항상 제 현재의 순간에 이제 제 앞에 주변에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헤이수 소설가님이 되실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현재의 내가 그리고 마주하는 사람들 이 3가지가 항상 저에게는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강혁신을 운영하는 윤종환님, 다음 주에 또 꼭 모셔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인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소설집 이를테면 에필로그의 방식으로를 출간하신 송지연 소설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첫 소설집이 나왔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좀 좋기도 한데 허무한 게 되게 크네요. 뭔가 이렇게 빵틀에 찍히고 난 다음에 남은 반죽 같은 기분이라고 해야 될지 너무 이렇게 속이 뻥 뚫려버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네요. 혹시 뭐 반응이 좀 오나요? 반응이요? 어떻게 독자들의 반응이나 어떤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그 알라딘 메모장이 지인 메모장이 돼가지고, 알라딘 리뷰 쓰는 데가. 네. 네, 그래서 지인들만 그냥 일단 읽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그 소설을 보면 네, 우리가 정말 어른이 되기 위해서 겪는 슬픔이나 아픔들을 이렇게 그저 바라보듯이 혹은 건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제 소설 너무 촉촉한 것 같은데 주변의 작가들이 너는 네. 사람도 그렇고 소설도 참 그렇다 이래가지고 음. 네, 많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저는 근데 지연 씨랑은 사실 이거 전화가 초면이 아니라 2년 전에 처음 뵀었죠. 네, 그때 되게 눈이 되게 초롱초롱했었는데. 네, 초롱초롱한데 항상 초롱초롱한 눈으로 시니컬한 말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에필로그의 방식으로 해서 네, 머리를 붉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소설을 습작하거나 자살을 이렇게 꿈꾸잖아요. 네. 이런 인물들을 설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제일 큰 모델은 아마 저일 거고요. 네, 과거의 저나 아니면은 그때 함께 지냈던 친구들, 네, 그런 모델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에 지나왔지만 우리가 모두 관심받고 싶었지만 세련되게 관심받지 못했던 때의 인물들을 그렸던 것 같아요. 세련되지 않게 관심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네. 그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네.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어른이 되면서 이제 관심 받고 싶어 하는 티를 안 내는 게 세련돼지는 것 같거든요. 똑같이 관심은 받고 싶지만, 네. 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어른이 되는 거라 생각하고, 그 전에는 나 관심 받고 싶어 이러면서 온몸으로 소리치면서 관심을 받는 그런 때가 이제 아마 세련되지 못한 때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소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성인장이 잘하는 일요일들, 이 인상이 깊었는데, 여기서 네. 주인공 언니를 어떻게 그리고 싶었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관심을 받는 인물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그 언니는 사실 화자가 바라보곤 있지만 그 화자가 될 나중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작가의 과거이기도 하고 모든 그런 한 순간의 집약체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물론 어떻게 읽어주실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시기를 집약적으로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소설을 안 쓸 때는 주로 어떤 일 해요?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요새는 네. 책 출간되기 바로 직전에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월요일, 화요일에 하고 네. 이제 수요일 하루 쉬고 목금, 토일에 이마트에서 시식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샘표 이런 걸 말해도 되나? 네, 네. 네, 네. 브랜드명 말해도 되나? 괜찮아요. 네, 샘표에서 나온 연두를 막 한 달 동안 팔고, 네, 과자도 팔고 여러 가지 많이 팔았습니다. 그거 팔면은 그 뭐 시식대 코너에서 뭐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 제가 요리도 직접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오이냉국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시식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뭔가 판매가 더 올라가면 뭐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명시할 때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넘볼 수 없는 정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완판을 한 적도 몇 번 있는데, 그때는 다 인센이 안 붙은 때여가지고, 네, 굉장히 슬펐어요. 그 뭐지, 아르바이트를 또 막 이것저것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랑 네. 만났을 때는 방송국에서 만났었잖아요. 네,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무슨 일이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때는 그냥 진짜 엑셀 같은 거 표 만들고 선곡표 올려주고 이런 거. 네,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소설을 쓰는 게 네, 어쨌거나 이제 생계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소설과 생계. 저는 소설을 써서 생계가 책임져지는 날이 온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대부분의 젊은 작가들은 다들 다른 일을 하면서 그렇죠.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네, 제가 소설까지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소설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책이 나면은 이제 딸이나 아들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같다고.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이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며칠 전에 어떤 시인이랑 같이 술을 먹었어요. 네. 네, 먹는데 제가 너무너무 허무하고 슬프다. 그랬더니 그 시인이 자기도 책을 내고 나서 모두 다 이 책을 내는 것을 출산에 비유하지만 출산에 비유한다면 자기는 사산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 너무 슬프지 이러면서 같이 술을 마셨던 기억이 있네요. 그 작가의 말에 보면 함께 네. 새벽을 지켜준 고양이에게 감사한다고. 그 고양이는 지금 세상을 떠났다. 나는 과거로 점철된 인간이라 떠나는 것에게 더 마음이 쓰인다. 라는 문장이 눈길이 갔어요. 네, 어떤 소중한 존재가 부재가 된다는 건 정말 상처잖아요. 네. 그래서 문득 지현 씨에게 그런 부재가 어떤 식으로 글에 작용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또 다가오는지가 궁금했어요. 부재라는 게 슬프게 작용을 하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언제 한번 가졌었던 것임으로 부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언제쯤 한 번 정도는 가졌었던 것이라는 네,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그 고양이는 몇 번째 고양이였어요? 첫 번째 고양이였어요? 네, 제가 20살 때 네. 대학 합격하면 고양이를 꼭 키우겠다라고 중학생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네. 진짜 그날 발표가 나는 날, 네. 네, 몇 년 네. 살았어요? 9년 살았어요. 그럼 완전 가족이었네요, 그러면. 네, 진짜 엉엉 울었죠. 진짜, 저도 애완동물을 키운 적이 있다. 한번 이렇게 지현 씨랑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되게 네, 많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 캔로스가. 네, 그쵸. 진짜. 근데 지금 고양이 2마리 또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걸 키우면 이게 네, 치유가 되나요? 어때요? 그냥 다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되지는 않지만 다른 네.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재를 한번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가지게 되는 것은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소중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꼽는다면? 네, 그래서 고양이고요. 네, 그리고 가족과 친구,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자신입니다. 그렇게 꼽은 이유를 좀 설명을 듣자면? 일단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를 진짜 많이 해요. 친구도 많이 만나는 편이고, 네. 네, 그래서 특히 책 내고 나니까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친구들의 어떤 위로랄까? 축하랄까?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소설 쓸 때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친구들과의 교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가족, 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저에게는 소설과 다름없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지연 소설가의 좀비 아빠의 김치찌개 조리법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와 나는 밤만 되면 잠이 안 오는 타입이었다. 처음에 우리는 숙면에 좋은 차를 마셨다. 그래도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고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점점 예민해졌다. 엄마는 차 끓이기를 그만두고 화장을 시작했다. 마침내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 몰래 외출을 했다. 아침 식사 때마다 우리는 연신 하품을 했다. 엄마는 내게 말했다. 모든 것은 언젠가 시드는 거란다. 제일 큰 캔을 넣었는데도 사라지는 참치처럼 어쩌면 모든 것의 종말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몰랐다. 연인들의 사랑이나 신입사원의 열정, 식어버리는 모든 것처럼. 쿠릴 열도에서 하와이에 이르는 수역을 뛰놀던 참치들이 자신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캔에 담겨 결국 찌개 속에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아버지, 가까운 바다에 가자. 나는 말했다.